네, 그럼 이제 계약법 강론 매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총칙, 매매 총칙에 의란 말이 있습니다. 의. 자, 그 의도 좀 조심할 것이 한쪽이 보세요. 한쪽이 재산권입니다. 네,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을 정했고요. 또 상대방이 또 뭐 지급할 것을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무슨 계약이 되고요. 매매 계약이 됐죠. 그리고 각자 뭐가 생긴다? 네, 효력이 생긴다. 거기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지금 563조 해가지고 한쪽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63조가 됐죠. 그래서 갑은 아까 반대 거 대금, 이쪽은 재산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민법 전에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계약이고요. 전형 계약이고, 그죠? 약정 됐으니까 청약 승낙이니까 뭐요? 낙성 계약이고, 효력이 생기면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니까 무가 두 개니까 뭐고? 쌍무고. 또 채무를 이행하면 출연했으니까 대가적이니까 뭐예요? 유상. 네, 이런 내용이 특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형계약이고 그 다음 뭐죠? 낙성, 쌍무, 유상. 그래서 유상계약이 아주 전형적인 것입니다. 네, 그 성질은 거기 있는 그대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방이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약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방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방이약, 예약. 요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예약 완결권을 일방에 갖는다는 얘기예요. 일방. 그러면 일방에서 예약 완결권, 요거는 이제 형성권입니다. 무슨 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완결권을 뭐 하게 되면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 승낙 관계없이 자, 상대방이 여기다가 뭐 예스다, 노다 이를 할 처지가 아닙니다. 바로 일방적으로 매매가 형성된다 그 얘기입니다. 형성됩니다. 그래서 일방 이약은 지금 당장 본 계약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이약 완결권 한쪽에 간다는 얘기죠. 일방 이약. 그래서 일방 이약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방 이약 완결권 행사하면 상대방 예스 노 감시 매매가 된다는 거. 다만 이제 예약 완결권 행사의 경우 정함이 없는 경우 예약 의무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할 건지 말 건지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해약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계약금 보증금인데 이제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 거는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 자, 이 계약금 계약은 아까 했었습니다. 약정했을 때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닙니다. 약정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약속한 계약금을 실제로 뭐예요? 다 줘야지 이루어지는 계약이죠. 그래서 낙성 계약이 아니고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결정하냐면 해약금 해제 시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 시기. 그래서 약속하고 다다다다 주기 전까지 약속하고 뭐예요? 다다다다 주기 전까지 요 사이에서는 요 사이에서는 해약금 해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해제요? 해약금 해제를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다다다다 준 다음에 비로소 여기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약금 해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계약금 계약은 낙성이 아니고 뭐다? 요물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해약금 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약속된 계약금을 다 줬을 때 받은 사람 있죠? 수령자가 할 때는 수령자는 배액을 실제로 뭐하고 상환하고 해약금 해지할 수 있고요. 또 교부자가 만약에 할 때는 교부자 준 사람이죠. 교부자 할 때는 계약금을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다 주고 보통은 이제 중도금 지급 전 이쪽 저쪽 할 수 있는데 수령자는 실제 배액을 상환해야 되고요. 교부자는 포기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약금 해지하게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지만 여기서 이제 원상회복 문제는 없다는 거죠.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손해가 더 났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약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 다 주고 중도금 지급 전 이쪽 저쪽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4로 3번이 계약금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증약금 의미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약금. 계약금을 줬으면 약속했다는 증거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있죠? 요거 다다다다다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계약이 끝나면 종된 계약도 끝나겠죠. 그럼 비교해 볼까요? 자, 매매 계약이 있고요. 매매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계약금 거는 계약이 있으면 연습합시다. 매매는 전형 계약이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없으니까 뭐다? 비전형 계약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낙성 계약이면, 요거는 요물 계약이고, 이게 주된 계약이면 종된 계약. 단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종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꼭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는 것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계약금 계약 한번 설명 드린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 비용이 있습니다. 계약하다 보면요, 부수로 들어간 비용들이 있어요. 밑에 4번에 1번에 목적물 평가, 측량, 증서 작성, 인지 등 비용이 들어가죠. 쌍방이 균분 반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매매 비용은 변제 비용과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제 비용은 채무의 이행에 드는 비용. 자, 이런 특혜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같이 반반씩 부담한다는 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다음 넘기셔가지고 매도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당연히 매도는 뭘 넘겨줘야 됩니까? 당연히 자신의 뭐예요? 재산권. 이쪽은 대금. 서로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측 가시면은 이제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시험에 꼭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담보 책임은 크게 두 가지 나눠서 봐요. 권리에 흠이 있는 경우, 권리하자. 자, 또는 뭐다? 물건 하자. 이렇게 나눠서 본다는 얘기예요. 권리하자하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크게 두 가지 나눕니다. 권리하자하고 물건 하자.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타인 권리 매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입니다.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두 번째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입니다.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세 번째는 수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러면 이것을 선의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악의에 초점을 넣어서 공부하세요. 악의. 그러면 악의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죠. 선의는 뭐 다 공격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손해배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 전부가 타인 것인데 만약에 취득해서 못 넘겨주면 알고선 악의 매수인은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돈 돌려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손해배상, 반대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할 수가 없고요. 권리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못 넘겨주면 그 부분만큼 알고 샀다 하더라도 대금은 좀 깎아달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해지 안 되고 손배는 안 됩니다.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샀다면 대금 조절을 샀을 테니까 계약 체결 후에 어떤 말도 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권리 전부, 권리 일부, 수량 부족이 있죠. 아기의 매수인이 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 X 따라서 잘 보시면 X가 하나, X가 둘, X가 셋. 이렇게 해서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권리 전부, 아기의 매수인, 권리 일부, 아기의 매수인, 수량 부족, 아기의 매수인.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기억해 두십시오. 아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이제 제한 물건이 있습니다. 제한 물건인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 네,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네 번째가 용익적 권리가 제한됐을 때,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이 돼 있어요. 제한이 돼 있을 때, 자,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하시고, 자, 아기의 매수인은, 네, 아기의 매수인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용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들어갔죠. 대금 다 조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의 매수인은, 네,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네, 계약을 뭐 한다든지, 뭐 해지한다든지, 또는 뭐 손배 있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된 경우 아기의 매수는 아무것도 안 되고 선의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담보적 권리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네,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저당권 실행으로, 저당권 실행으로, 그죠? 네, 소유권을 상실한 매수인입니다. 매수입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 붙은 부동산을 알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아기의 매수인 할지라도 자, 돈 돌려받아야겠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특징이 계약을 해제도 하고, 네, 또 손배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담보권 실행하는 경우는 아기의 매수인은 해제도 할 수 있고 손배도 갈 수 있다는 거, 네, 4번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경매만 설명드릴게요. 밑에 채권명을 생략하고요. 경매. 자, 경매 같은 경우입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네, 경매를 통해서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네, 경매를 통해서 네,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봅시다.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될 수도 있죠. 발견하죠. 그래도 이때는 담보 책임으로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매 받기 전에 충분히 임장 활동해서 물건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또 소유권도 취득했기 때문에 물건 하자 가지고는 공격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경매를 했는데 만약에 소유권을 만약에 취득할 수 없다면, 그죠? 이거는 물건 하자가 아니죠. 이건 무슨 하자다? 권리 하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당연히 취득하지 못하는 경락인은 당연히 뭐예요? 예, 담보 책임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경매는 누가 집어넣는 겁니까? 경매는 예를 들어서 경매는 당연히 채권자가 누구 부동산을, 네,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다 완납하고 소유권 취득한 줄 알았더니만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돈 돌려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채무자가 매도인에 해당하고 경매가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시고 이 경락인을 매수인으로 본다면 경락인 매수인은 1차적으로 공격 대상인 누가 됩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1차적으로 채무자한테 1차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1차적. 근데 이 사람이 자력이 없으면 이제 배당받아간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공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공격하고 채무자한테 공격하고 자력이 없으면 채권자한테 공격한다. 네, 그것이 5번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됐고요. 6번은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물건 하자갑니다. 자, 물건의 하자입니다. 권리 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정물이 있고요. 하나는 종류 매매. 자, 하나는 특정물 매매. 자, 특정물 매매가 뭘까? 특정 매매는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삽시다. 중고차. 그럼 중고차에 차량 번호가 기재가 안 돼 있을까요? 뭐 4, 1,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종류 매매 같은 경우는 불특정물 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이 안 된 물건이다. 그러냐, 불특정물 매매. 예를 들어서 대리점 가가지고요. 새 차 사는 경우 있죠. 신차. 번호가 있습니까? 차량 번호가 지금 결정돼 있습니까? 차량 번호가 특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특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신차 사지만, 그럼 이때는 뭐만 해요? 차, 종류, 그죠? 색깔, 컬러, 기타 등등 옵션만 결정해 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인도될 쯤 해가지고 자동차가 이제 특정이 되겠죠. 특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번호판이 붙어 나오겠죠. 번호가. 그죠? 뭐 임시번호 해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특정 매물은 처음에는 특정이 안 돼 있다가 나중에 특정된다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든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샀는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무슨 하자 가지고, 네,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당연히 담보 책임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은 아무것도 몰랐고 선의 및 뭐 된다? 무과실인 매수인만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 당시에 몰랐고 그리고 알 수 없었다. 그런 얘기죠. 이런 자가 담보 책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는 뭐 있습니까? 물건 하자. 이쪽은 특정물이고 불특정물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담보 책임 묻는데 여기는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 완전물 급부 청구할 수 있다는 이 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특정물 매매는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 완전물 급부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류 매매에서만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행사 기간은 안 날로부터입니다.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안 날로 6개월입니다. 아까 권리하자는 1년입니다. 만약에 선이 간다면 안 날로부터 1년이고 만약에 악의가 한다면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인데 물건 하자는 6개월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특정물 매매하고 그 다음에 종류 매매 들어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편 보시면 담보 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면제 특약.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은 담보 책임하는 규정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면제 특약 유효합니다.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뭐 하지 않는다. 담보 책임 면책 특약도 면책 특약 당연히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다만 얄미운 경우 있죠. 얄밉게 한 경우 있죠. 네, 매도인 갑은 알고 있고 매수인 을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죠. 물건 권리에 문제에 대해서 갑은 알고 있고 을은 선의일 때 이렇게 하면서 갑이 이것을 면책하겠다. 면책 특약하겠다. 이럴 때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무효가 됩니다. 원칙은 유효하지만 매도인이 알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은 면책 특약한다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자, 매수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건 중요치 않고요. 과실만 기억하세요. 과실. 네, 과실은 인도 전에는 매도인 것. 그다음에 인도는 매수인 것. 단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다 완납했으면 그때는 누구 거? 매수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전까지는 매도인 것 기억하시고요.
네, 그래서 매수인의 의무가 끝났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임대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대차. 아, 임대차가 아니네요. 제 3절 환매가 하나 남아있네요. 환매하고 또 교환 있죠. 자, 환매는 팔았다가 다시 사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환매에서는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조문 가지고 나눈 거니까. 환매에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설명해 끝낼게요. 환매는 특징이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 말 꼭 중요합니다. 동시에 반드시 환매 특약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환매 특약.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뭐 한다? 환매 특약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환매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 요건에서 2번 체킹하시면 돼요. 동시에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 뭐가 되면 이게 주라면 환매 계약은 종이 되겠죠. 그죠? 주정관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환매 대금이 있을 거예요. 환매 특약에서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사드려야겠죠. 일정 기간 내 환매 대금을 제공하고 사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환매 대금은 처음에 을이 부담한 매매 대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이 또 제공한 부수적인 비용들 있죠. 매매 비용. 요 두 가지가, 특약이 없으면 요 두 가지가 환매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이고 동산은 3년 범 정할 수 있고, 특징이 환매 기간은 한 번 정하면 절대 연장할 수 없다는 거. 환매 기간은 절대적으로 연장할 수 없다는 거, 불가하다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동시에 되고 절대 연장할 수 없으니까 환매는 굉장히 엄격하다는 내용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이 만약에 대상이 만약에 부동산일 때는 등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매매 등기와 동시에, 그죠? 동시에 무슨 특약한다? 네, 환매권 보류 등기를 하게 되면, 네, 이건 이제 제 3자에게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네,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매 실행은 말로 하면 안 되고요. 말로 하면 안 되고, 이 환매 대금을 실제로 제공해야 되겠죠. 네, 실제로 제공해서 환매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 자,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자, 교화, 임대차가 있나요? 4절이 있죠? 한 장짜리 있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제 4절,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은 그 매매할 때 대금이 금전 아닌 걸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되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할 때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아시겠습니까? 금전 아닌 것을 지급하면 교환되기 때문에 교환은 결국 이런 얘기네요. 상호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야?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 된다면 이 교환에서는 혹시 이 토지 재산권하고 건물 재산권을 이렇게 바꾸다 보면 토지 재산권하고 건물 재산권 교환하다 보면 가치가 다를 수가 있죠. 요건 10억 정도 가치가 있고 요건 8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여기다 부적분을 돈으로 2억을 금전이죠. 2억 금전을 줘야 되겠죠. 요 2억 금전을 갖다가 우리가 보충금이라고 그래요. 보충금이 들어가 있어도 여전히 교환입니다. 보충금 들어가 있는 교환도 교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보충금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교환 특징 큰 게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로 갑니다. 제 5절. 자, 임대차는 또 시작이 618조입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한테 목적물 사용 수익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은 자, 뭐 이전할 것을 약정했습니까? 네,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을 정했고, 또 이쪽은 뭐 했을까요?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해서 무슨 계약이 됐어요? 임대차가 되고요. 네, 각자 뭐가 생겼다. 네,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구조는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목적물이라고 쓰니까 이 목적물은 동산도 되고 또 부동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산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가 있다는 얘기고, 차임은 요소가 되죠. 차임은 반드시 금전에 하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618조에서 보증금 지급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보증금 지급은 뭐가 아니다. 요소가 아니라는 것.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갑은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이 사람 목적은 차임이죠. 키우던 이 사람 뭐야? 차임 달라는 채권, 이게 포인트가 되고, 을은 거꾸로 뭐 하는 겁니까? 목적물 뭐야? 목적물 뭐 해달라? 사용, 수익 요구하는 채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 목적물 사용, 수익 채권이 포인트고, 이 사람 차임 받는 게 목적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차임 채권이 있고, 이쪽은 뭐가 있다? 목적물 사용, 수익 채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나눠보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사용 수익 가지고 볼게요. 자, 사용 수익을 가지고 이제 초점을 놓게 보면 사용 수익이죠. 네. 그러면 사용 수익 할 때 이제 수선 유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지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해줘야 될까요? 을이 해야 되는 겁니까?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거니까 수선 유지는 이 갑이 하는 거지 을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임대인의 의무는 뭐다? 적극적 의무다, 그런 얘기예요. 적극적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비라고 해요. 필요비. 그럼 필요비를 갖다가 만약에 을이 지출했다면, 이거는 필요비를 지출했으니까 을은 필요비를 이쪽에다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네. 상환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용수익을 요구하는 거니까 이 을이 만약에 이 임차권을, 이 사용수익 요구는 임차권이랍니다. 을이 사용수익 요구권, 이 임차권을 갖다가 타인한테 만약에 양도나 또는 전대할 때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때는 갑의 동의를 맡아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한 게 뭐냐면 임차권, 을의 임차권, 사용수익 요구권 있잖아요. 임차권 얘기한 거예요.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고 뭐라는 것, 채권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성질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임대차하고 전세권 비교해보면 차이가 날 거예요. 다 반대예요. 이게 전세권 가면 수선유지는 을이 하고요. 또 을이 필요비 지출할 의무가 있고, 전세권 양도할 때는 주인의 동의 맡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대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자, 임차권에 물권 해가지고 임대차 등기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 바뀌면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채권을 갖다가 만약에 뭐만 할 수 있으면, 등기 하다면 이제 물권 하라고 합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 대항력이 있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빈 토지를 빌려서, 갑토지를 빌려서, 자, 토지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혹시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 신축 등기가 있다면, 을이 등기 날짜가 7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관련돼서 여기에 저당권 등기가 만약에 들어와요. 등기가 날짜가 7월 15일이면 이 신축 등기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 토지 임차권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토지 관련된 저당권 등기보다 신축 등기가 빠르면 경매가 되도록 대항할 수 있다는 것.
예외적인 사항이 되겠죠. 자, 밑에 봅니다. 임대인의 권리가 있고 임대인의 의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임차인의 권리 있습니다.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네, 상한 청구권, 비용 상한 청구권. 기본적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임차권의 무슨 청구권? 비용 상한 청구권이 키워드입니다. 626조 나올 확률이 높죠. 626조 임차인은 무슨 비도 상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비도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익비도 상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현상 유지고요. 유익비는 뭐다? 계량 비용입니다. 필요비는 이건 계약관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유익비는 계약이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 뭘 제기해서 소제기해서 법원에 뭐요? 허락을 얻어내면 상한 기간을 갖다가 뭐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상한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연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필요비는 법원에 허락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한 기간을 유예기간을 넘는 것은 유익비지 필요비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필요 유익비를 갖다가 만약에 행사하지 않고 목적물을 만약에 반환했으면요. 필요 유익비는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반환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행사하면 된답니다. 자, 임차인의 상한 청구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 멸실, 감액 청구, 해지권이 있습니다. 네, 일부가 멸실했습니다. 네, 일부가 멸실했으면 특징. 네, 당연 감액이 안 되더라고요. 네, 별도로 실제로 감액을 청구해야지 비로소 감액이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또 나머지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그러면 당연 해지되지도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해야지 비로소 뭐가 된다? 해지가 된다는 얘기죠. 특징, 당연 감액 없고 당연 해지 없다. 실제로 감액을 청구하고 실제로 해지해야지 끝난다는 거. 다음에 차임 감액 청구권 내려달라 할 수 있고요.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매수권권. 4번은 지상물 매수권권 얘기입니다. 토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을 때 청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청구권? 지상물 매수권 들어갈 수 있는데 특질은 갱신 청구해서 뭐해서요? 갱신 청구해서 토지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 그걸 제가 이렇게 약하겠습니다. 갱신 청구할 때 갱신 영어로 no. 이건 뭐 다른 게 아니죠. 무슨 청구해서 갱신 청구권 행사에서 노라는 것은 뭐죠? 거절했다는 얘기죠. 그때 매수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4번에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자 거기 보시면은 만약에 2기 이상 연체했을 때는 자신의 채무를 하지 않았죠. 2기 이상 만약에 연체된 사실이 있게 되면 매수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였습니다. 이 갱신 청구는 이건 글자 그대로 청구권이 됩니다. 뭐 그대로? 갱신 청구권은 이건 글자 그대로 상대방이 yes, no 할 수 있으니까 청구권이 되고요. 이 지상 매수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이건 실질적으로 형성권 의미를 갖습니다. 동의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 자, 그 차이점, 청구권과 형성권 차이점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권은 뭐다? 강행 규정. 매수권 얘기는 강행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거는 이제 건물 임차인을 보시면 돼요. 건물 임차인. 요것도 쭉 내려가서 요건 지상물이 아니고 이제 부속물 뭐다? 매수 청구권입니다. 요거는 특질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똑같이 네모입니다. 네모로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네모. 요거는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얻어서 샀거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또는 임대인은 또 먼저 매수한 경우입니다. 동의 얻었거나 이건 뭐다? 동의 얻었거나 이건 뭐한 경우? 매수한 경우입니다. 근데 쓰는 용어가 뭐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5번은 지상물이 아니고 뭐다? 부속물. 자, 디귿은 건물의 구성부로 되지 않는 임차인수의 물건 중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 부분이나 임대인수에 속하게 된 부속물은 매수청구권 상대방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네. 그래서 요거는 요 두 가지만 이렇게 조문상으로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문상.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 임차권 양도 전대 제한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은 함부로 뭐 할 수 없다. 양도나 전대할 수 없다는 거. 함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원상 회복 철거권이 있고요. 자, 나머지 건 읽어보시고요. 다음 전대 들어가겠습니다. 전대 나올 확률이 높죠. 전대. 자, 동의 있는 전대가 있고 동의 없는 전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의 있는 전대와 동의 없는 전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거기 이제 전대의 효과가 있고요.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이 있고 뭐 소부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의 있는 전대를 하겠죠. 두 가지 보겠게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습니다. 자, 밑으로 할까요? 갑, 을, 병. 그렇죠. 이거 합시다. 갑, 을, 병 봅시다. 자, 동의 있는 전대부터 볼게요. 갑이 동의를 해줬다. 갑이를 동의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전대고, 그죠? 이건 임대죠. 그러면 갑은 누구랑 놀면 되는 거고, 네, 을이랑 놀면 되는 거고요. 그죠? 또 을은 병이랑 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동의해줬기 때문에 갑하고 병은 네,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만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병은 을한테 차임을 주는데 을은 갑한테 차임을 안 줄 때, 그죠? 즉 병은 을한테 차임을 주고 을은 갑한테 차임을 안 주게 되면 이때 갑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갑은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자, 차임 지급 날짜가 25일이에요. 이 사람은 받을 날짜가 21일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21일 날 돈이 안 들어오면 갑은 그 다음 날이든 하여튼 가가지고 며칠 지급할 날짜의 돈을 25일 지급할 날짜를 지급할 돈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갑은 병은 갑한테 차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할 것은 권리는 없습니다. 권리는 없고 차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병의 지급 날짜에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병은 지급기일 이전 준 돈 가지고는 갑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전대 효과. 1.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해서 임차물을 전대한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서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 의무 있죠? 의무 부담합니다. 권리는 없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이란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단 지급기일 이전 거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날짜의 준 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차인 권리 확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갑하고 병이 있으면, 갑, 을이 있으면요, 이하고 이게 있으면, 네, 이 임대가 만약에 이게 뭐하면, 이게 소멸하면 이 병 것도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임대가 소멸하면, 그죠? 이것도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만 둘이 갑하고 병이 만나서
합의로 자기들끼리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 갑하고 우리 둘이서 합의로 이 관계를 종료시켜다. 이건 잘못 있는 게 아니고 합의로 종료하더라도 네, 이 병의 전차권은 그죠? 그대로 보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차인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해서 임차물을 전달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이 전차인의 권리는 뭐 하지 않는다? 생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소멸하면 안 됩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임차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하는 경우는 이때는 동의를 맡을 이유가 없습니다. 소부분을 타인에게 뭐 하는 경우? 사용케 하는 경우. 뭐 건물 중 방 한 칸을 뭐 한다? 세우는 경우 그 같은 경우는 동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게 동의 있는 전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동의 없는 전대는 어떻게 할까? 책에는 없습니다만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거기 전차인의 권리 의무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을 있고 을병이 있을 때, 자, 요거는 임대차 하고요. 그죠? 이거는 전대란 얘기죠. 근데 이 전대가 누구의 동의가 없었다. 예, 갑의 동의가 없었다. 이걸 좀 무섭게 무단전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단전대. 그러면 무단전대 했을 때 나눠서 볼게요. 무단전대 하더라도 을병, 이 당사자 간의 이 전대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유효. 자, 유효는 병이 을한테 유효하다는 이런 얘기지. 이거 가지고 이 갑한테 가서 유효를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 갑의 시각에서 봤을 때 무단전대했을 때 이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되는 겁니다. 무슨 점이요? 동의 없었으니까. 자, 불법 점유가 되면 동의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갑은 당연히 을한테 해지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있습니다. 근데 갑이 을한테 만약에 해지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갑은 을한테 여전히 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차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죠? 해지하지 않으면. 그렇다 한다면 차임을 해지하지 않고 차임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 차임에 갑이 불법 점유지만 갑이 차임에 가름하는, 차임에 대신하는 네, 이 손해배상을 갖다가 병한테는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동의 있는 전대하고 동의 없는 전대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있습니다. 임대차 해지가 있습니다. 해지는 해지 통고란 말도 있고요. 해지란 말도 있습니다. 자, 기간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자, 기간 해지 통고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해지 통고. 자, 비교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해지. 자, 차이는 이렇습니다. 해지 통고의 첫 번째는 기간이 약정이 없을 때. 기간 약정 없을 때. 자,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부동산일 때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주인이 나가라 하면 6개월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고, 임차인이 만약에 해지 통고하면 1월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고, 동사는 이쪽 저쪽 관계없이 5일이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6 빼기 1은 5. 그렇게 한번 기억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약정 있는 해지 통고는 다른 게 아니고 기간을 약정해 놓고, 다른 게 아니고 해지할 권리를, 해지권을 갖다가 보류해 놓고 출발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5년 정해놓고 뭐 1년 후 양 당사자 이쪽 저쪽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거든요. 기간을 뭐 해놓고 약정해놓고 뭐 1년 뒤 통과할 수 있으면 똑같이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뭐 하면 파산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차임지급이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통고로 둔다? 해지 통고로 두고 있다는 거.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있네요. 이 세 가지가 해지 통고입니다. 그 다음에 맨 꼭대기 3번에 묵시갱신이 갑자기 또 나왔네요. 자동갱신.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사용시키는데 임대 아무 말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묵시갱신된 경우 자동갱신. 조문 얘기입니다. 묵시갱신되면 특징 전 계약하고 동일하죠. 다만 기간만큼은 약정이 없는 곳으로 가요. 그럼 약정 없으면 아까 어디로 갔었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600이 75. 자, 그런 거 적용한다는 거, 그게 묵시갱신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차임 연치와 해제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있었어요. 이렇게 가장대표가 해지 통과하고 해지했을 때, 가장대표가 기간 약정 없는 경우고요. 자, 해지는 이제 2기 이상 연체했을 때, 몇 기요? 네, 2기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요. 바로 해지해버립니다. 해지는 도달되면 어떻게 된다? 즉시 소멸하는 것이 해지고, 해지 통고는 일정 기간 지나야지 끝나는 게 해지 통고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법정 질권과 법정 저당권이 있습니다. 법정 저당권 설명할게요. 자, 법정 저당권은 토지 임대차 있는데, 네.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안 준다는 얘기죠. 차임을 안 주는 거예요, 차임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토지에 만약에 건물이 있다 한다면, 이건 토지 소유자 것이고, 이건 임차인 겁니다. 그래서 갑이 열받으면, 네, 차임 못 받았으면 갑은 최후, 마지막이죠. 최후 해서 2년 차임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자, 임차인 소유 부동산이 있죠. 이 부동산을 갖다가 압류하게 되면 저당권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징은 다른 게 아니고요. 최후 2년 차임 채권, 부동산 압류하면 저당권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법정 저당권. 그래서 법정 저당권은 최후 2년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7번에 보증금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큰 내용은 없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증금 효력에서요. 그 임대차 존속증 보증금 충당이 있을 거예요. 충당. 네, 보증금이 넉넉합니다. 보증금이 넉넉했을 때 갑하고 을이 있으면 차임을 못 주는 이 사람이 못 줄 때 차임에서 보증금을 충당하라. 그죠? 그러니까 충당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당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자유지? 네, 갑의 자유지 을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임을 못 주는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차임을 까세요. 이러면 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당 자유는 누구의 자유? 임대인의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관계 들어갈까요? 네, 당연히 동시 이행 관계가 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죠. 네,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권리금. 이 권리금 관련돼서는 유치권 인정이 안 됩니다. 일반법에서는 권리금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반법에서는 권리금 조항이 없어요. 자, 이건 어디 있을까요? 네,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만 참고하면 되겠네요. 권리금 가지고는 유치권 안 됩니다. 점유 중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고, 다음 페이지에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있죠. 그럼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 딱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쭉 가시다가 보시면 하나, 둘, 셋, 거시면은 거기 640조 있죠. 차임 연체와 해지, 그거하고 635조 있죠.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 있었죠. 600이 75, 차임 연체 해지는 2기. 그 다음에 643조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강행 규정이고요. 646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임차권, 채권 이야기는 임의규정. 가장 큰 건 그렇게 가세요. 채권인 무슨 권 이야기, 임차권 이야기는 무슨 규정, 임의규정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 청구권 있죠. 네, 요건 무슨 규정, 강행규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선유지 임대인한테 있다. 필요비 상한 요구할 수 있다. 임차권 양도 전제는 주인의 동의 얻어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매수청구권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주로 임대차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민법상 임대차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 만약에 갑의 건물을 가지고 빌려 쓰고 있는데, 자, A가 만약에 전세권이고, 자, B가 만약에 임대차를 할게요. 그러면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는 전세권이고, 이건 등기 안 된 임대차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물권 소속이고요. 예, 임대차는 채권 소속이에요. 채권 소속. 이렇게 빌려 쓰다가 만약에 이렇게 주인이 바뀌면, 매매가 되면 주인은 등기를 가져온 소유권을 가져오겠죠. 그죠? 그럼 소유권은 이게 물권이거든요. 물권. 그러면 등기된 물권과 등기된 물권이 충돌하면 먼저 등기된 것이 이기죠. 그래서 주인 바뀌어도 이 등기된 물권은 이쪽한테 주장할 수 있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채권은 이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는 있었어도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물권 오게 되면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된 전세권 살고 싶어도 주인이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X를 동그라미로 만들어준 법이 뭐다? 네, 우리가 민사특별법 쭉 넘기시면, 페이지 넘기시면 제2편 나오거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와요. 보호법. 그러면 이 X를 뭐 할 수 있도록, 동그라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은 무슨 법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호를 받으려면 일단 대항력을 갖춰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력 갖춰라? 대항력. 예, 대항력은 다른 게 아니고 주택을 뭐 받아서, 인도받아서 플러스 뭐다? 주민등록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2절 주택의 임대차 가시면 대항력이란 말입니다. 대항력. 그래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보호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당일이 아니고 그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대항력이 만약에 7월 1일 오전 0시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가 만약에 7월 5일이었다. 그러면 이젠 대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제 거기 그러면 보호받는 임차인 누구냐? 임차인이. 네, 임차인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인.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법인도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인정되는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주택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보호되는 거예요.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자연이고 예외적으로 법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 뭐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또 법인에 또 자연인이 가서 또 당연히 뭐 할 거? 네, 대항력 갖춰야 되겠죠? 그게 보호된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대항력 갖췄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보증금 회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자, 이 보증금 회수는 왜 하는 걸까 하는 얘기예요. 보증금 회수. 이건 이렇습니다. 대항력을 갖췄는데, 자, 매매가 됐을 때 하고, 지금 이거 매매가 됐을 때인 거죠. 매매가 됐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이깁니다. 당연히 되는데, 이제 이게 아니고, 이게 경매가 됐을 때 이게 문제가 생겨요. 경매. 자, 경매가 되면 등기부상 기준선이 생겨요. 빨간선, 기준선, 빨간선. 해볼게요. 빨간선.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을
선순위 주택 임차인, 선순위. 뒤에 있는 것을 후순위라고 합니다. 후순위.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에 여기에 경락인이 딱 줄을 씁니다. 경락인. 그래서 경락인이 여기다 경락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소유자가 되면 선순위는 그대로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전주인과 맺었던 계약서 들고 가서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데 후순위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락인한테. 그럼 후순위는 뭐 한다는 거예요? 후순위는 쫓겨난다는 얘기, 쫓겨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을 위해서 계약서에다가 네, 확정 일자를 맡으면 무슨 일자를 맡으면 네, 확정 일자를 맡으면 배당 요구권, 우선 변제권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확정 일자를 갖춘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후순위는 우선 변제가 들어가서 배당받고 못 받은 잔액이 있으면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일자는 배당 요구권이다. 그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요건이요? 배당 요구권. 네. 그래서 선순위는 대항할 수 있으니까 뭐가 없어도 확정 일자가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선순위가 대항력도 갖추고 플러스 뭐가 있으면 확정 일자가 있으면 자, 이 사람은 대항을 선택해도 좋고 확정을 던져서 배당받고 다 받고 나가든지 아니면 대항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선순위는 대항력만 있는 사람과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는 사람이 있고 다음 여기는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특히 확정일자는 배당 요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또 보시면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을 안 줬을 때 자, 임대인이 뭘 주지 않았을 때 보증금을 만약에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자, 이때 임차인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임차인은 살고 있는 점유를 뭐하지 않고 이전하지 않고 네, 경매에 들어갈 힘을 줬습니다. 물론 이때는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되겠죠. 판결 받아가지고 집행권원 가지고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경매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을 법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걸 이행하지 않는 거 반대 의무를 뭐하지 않고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이 네, 경매의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그게 1번입니다. 보증금 회수의 1번이고 2번은 혹시 후순위 임차인이 쫓겨날 때 계약서에 만약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네, 이것이 이제 확정일자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 쭉 확정일자 관련된 것들을 쭉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점유를 이전하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네,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네, 기존에 있던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두 가지입니다. 요건 이제 여유가 없을 때 하는 얘기고 여유가 없을 때는 점유 이전하지 않고 경매 들어가고요. 여유가 좀 있을 때는 그냥 이사가면 안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가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연결 바로 시킨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계속 나머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